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약간 공교롭게 둘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안내님이 좀 지각을 하고 계셔서 네.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둘이서 할 것 같고 빈자리 느끼시지 못할 겁니다. 네. 범래님은 약간 코로나 이후의 취업 시장을 떠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코로나 이후의 취업 시장? 그러니까 뭐 취업 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 뭐 어떤 느낌? 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은 구직난을 많이 떠올리시긴 하겠죠? 그쵸. 사회 초년생들이 직업을 가지기 힘들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초년생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취업난 겪고 계신 분, 범래님이 말한 것처럼 아니면은 생업이 힘들어져서 고용을 못하는 고용주분들도 많아지셨잖아요. 근데 오늘 브리핑에서 이야기할 거는 코로나발 구직난이 아니라 코로나발 구인난입니다. 아, 구인난. 뉴스에서 좀 보셨나요?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한국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저도 기사를 봤을 때 일본, 뭐 미국, 뭐 중국도 있었나? 유럽도 그렇고 사람들이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기사로 몇 번 본 것 같긴 한데 한국은 안 그런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구인난을 논하기에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들이 다 취업 전선에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안 맞긴 하죠. 구인난이라는 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 뭐 일본까지 심각한 구인난 사태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대요. 그래요? 이게 뭐 단순히 미국 일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미국 경제 상황은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경제 상황이 곧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 경제에 가장 쉽게 타격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힘들어져서 어렵게 직장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았지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많겠냐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사실 저도 기사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관점에서 미국에서 구인난이 있어서 뭐 영국도 그렇고 구인난이 있어서 뭐 물자 수송이 어렵고 뭐 가게가 텅텅 비어가고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냥 거시경제 관점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뭔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개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왜 일을 안 하나. 그건 사실 고민해 본 적 없긴 하거든요. 사실 한국에 살고 있어서 피부로 사실 와닿지도 잘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꼬집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고 일단은 현황이 어떤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의 자발적 퇴사자 추이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매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자발적 퇴사라고 하면은 말뜻 그대로 해고를 제외한 퇴사를 말을 하는 거고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추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자발적 퇴사자가 363만, 7월은 402만, 가장 최근 발표인 9월은 443만으로 거의 두 달에 10%씩 이렇게 껑충껑충 수치가 뛰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9월 자발적 퇴사자가 330만 명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0만 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살기는 힘들어졌는데 오히려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작년 대비 100만 명이 늘었다. 내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걸어 나오는 사람이. 이게 오히려 뭐 한국 입장에서 봐도 대한민국 노동시장으로 봐도 뭔가 쫓겨나야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실업급여라든지. 뭐 미국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발로 나오는 게 확실히 좀 불리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왜 그만두지? 돈이 어디서 나왔나? 돈을 어느 정도 이제 실업급여를 미국에서 평소보다 더 많이 주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이미 지원이 끊긴 상태거든요. 올해 가을 기점으로. 끊겼다는 거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기부양책이 끝난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당연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게 이 자발적 퇴사자 수가 2001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발로 직장 떠난 사람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거나
진정이 덜 되더라도 위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고용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추측을 했던 거랑은 영 딴판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런 자발적 퇴사자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 경제활동 참여율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구직활동 중이거나 이미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취업자뿐만이 아니라 이 구직활동 중인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 저희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죠. 즉 25세에서 54세의 청년부터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다소 낮아진 게 포인트고요.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코로나 직전인 2020년 2월에 비해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14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14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렇죠. 일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것도 생산 가능 연령대에서. 뭐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더 많이 찾아봤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9월부터 학교도 대면 개학을 재개를 했어요. 한국도 뭐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 돌봄 부담도 줄어들면 당연히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영미권에서는 The Great Resignation,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퇴사 시대라는 거죠. 아, 대퇴사 시대. 이런 신조어를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보시면 영상들 진짜 많이 나오고 BBC, CNN 이런 거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퇴사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뭘 것 같나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머리로 드는 생각은 뭐 코로나 지원금이나 뭐 아니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버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속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배짱으로 뭐 지금은 돈이 많을 수 있지. 지금은 돈이 많을 수 있는데 사람이 소비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다시 일을 구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부분 다 맞는데 좀 더 이제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분석하는 면들을 좀 더 짚어보자면 주로 지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그러니까 투자소득이겠죠? 이 투자소득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점이 꼽히는데요. 저도 그렇고 뭐 지금 없지만 안느님도 그렇고 범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작년부터 소비할 수 있는 물품들이나 뭐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거에 제약도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지수가 요동을 치면서 그만큼 뛰어드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흐름 안에서 누군가는 뭐 별 소득 없거나 잃기도 했겠지만 반대로 기존 근로소득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예요. 얼마나 벌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코로나 때 완전 그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쳤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전에 거의 2-3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의 대부분의 대장들이 IT나 뭐 플랫폼 기업들인데 걔네들은 오히려 코로나의 그 바람을 타고 아예 그냥 투더 문으로 갔잖아. 네네. 달까지 갔잖아, 달까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주식으로 얼마쯤 벌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많이 벌었어도 일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벌었길래 그럴까? 근데 이게 약간 양상이 다른 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화제로 올리고 있고 파이어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파이어족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소득도 계속 끌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파이어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지니까 본인의 소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인대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비를 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 이제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면서 뭐 배당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좀 생활을 하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내 삶을 맞추겠다. 그렇죠. 사이즈를 맞추겠다. 그러느니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 정도로 일이 하기 싫은 건가? 그러면 뭐 또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니
모르겠네요. 가족이 있으면 그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생각해봐요. 4인 가족이라고 쳐요. 뭐 일반적으로. 근데 아빠가 이제 좀 그만두고 우린 앞으로 구글 배당금으로 산다. 뭐 구글 배당금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 2천만 원 나온다고 치면 우린 앞으로 2천만 원에 맞춰서 산다. 이러면 본인은 편할 수 있죠. 그치. 하지만 이게 가족이 있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사람에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100만 명이랑 또 다른 게 이렇게 조기 은퇴자 수는 평년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300만 명이 더 늘어났대요. 300만 명?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 조기 은퇴는 약간 그런 건가? 코로나 온 김에 그냥 은퇴하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 특히나 고소득인데 전문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근데 이게 또 분석할 수 있는 면은 또 하나 있는 게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만두고 약간 이런 생활을 약간 영위를 하더라도 언젠간 내가 취업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배짱도 있기는 하겠죠. 그거 치고도 좀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그렇죠. 근로와 업무의 상징인 대한민국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느낌이긴 한데 왜냐면 전문직 종사자가 좀 미리 은퇴를 한다. 뭐 전문직이라고 하면 좀 수상적이지만 뭐 의사라고 치면 뭐 지금까지 벌어둔 돈도 많고 뭐 그 돈을 주식에 넣어놨더니 한 2-3배가 되어버려서 뭐 혹은 10배가 되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 힘든 의사 일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한 뭐 60세쯤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58세나 7세쯤 은퇴를 한다.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거의 40대 이하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 20대부터 한 40대 사이에 뭐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잘 와닿지 않는? 와닿지 않는? 사실 내가 와닿지 않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긴 한데. 그렇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냥 그렇구나 하긴 하는데. 근데 뭐 번혜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로소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이 사람이 많으니까 정량적으로 따졌을 때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로 생각을 해보면 파이어족은 극극소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그만뒀지만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은 이 구인난에 또 무슨 이유가 있느냐. 미국 주류 언론에서 가장 큰 이유를 제시를 하는 거는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근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한몫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확대가 되고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면서 점점 건강이나 가족을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가족이랑 지내는 시간이 거의 미취학 아동일 때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집에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아기 때를 제외하면 최근 2년이 가족이랑 가장 오래 붙어서 생활하는 시기인데 요즘 꿈에서도 초등학교 때 꿈을 계속 꾸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저도 뭔가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크게 챙기게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저도 재택근무를 이제 좀 했었는데 한참 코로나 심할 때 물론 지금도 심하지만 그게 이제 조금 잦아들면서 뭐 위드 코로나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제 출근을 재개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출근을 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막상 지하철에 올라타니까 맞아. 사무실은 좋아. 사무실은 좋은데 왜냐면 저는 이제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니까 그쵸. 좀 모니터도 큼지막하고 회사에서 주는 장비가 좋다 보니까 저는 사무실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와 지하철 다시 올라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건강이 상한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 내 주변의 안위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근로환경을 더 원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저도 완전한 재택근무는 앞으로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통근을 거쳐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만 일해야 하는 직장을 다니겠냐 다시 가겠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게 됐는데 이게 당연히 미국에서도 전반적인 풍토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코로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한 3-4개월에나 뭐 한 6개월? 길어야 6개월? 이 정도였으면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도 코로나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재택을 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감으로 인해서 집에다가 뭔가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는 새로운 루틴이 생긴다거나 맞아.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제 와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거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재택할 때는 그냥 어영부영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 먹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저녁에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뭐 산책도 좀 돌고 뭔가 이렇게 루틴들이 새로 생겼는데 다시 출근 체제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더 힘든 느낌? 예전보다 더 힘든 느낌?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서비스 업종같이 재택근무나 자율출퇴근이 어려운 대면 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코로나 노출 위험도 높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근로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직종에 비해서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게 돼도 그걸 커버해줄 만한 의료 체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면 업무 위험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제조업, 소매업, 운송업 같은 대면 업무 종사자들이 줄어들면서 찾아온 여파가 아까 말한 물류 대란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좀 회복되면서 보복 소비도 갈수록 폭증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다, 연말이다 해가지고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도 겹쳐 있는데 이거를 제조할 사람, 운송할 사람, 팔 사람이 다 너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기업이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뭐 급여를 올린다? 그쵸. 결국엔 돈이죠. 스타벅스나 메이시스 백화점, 맥도날드, 월마트 등등 모든 유통 대기업들이 이미 10% 이상 급여를 올렸고 내년 급여 인상 계획까지 벌써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사람 구하는 게 아직도 어려워서 서비스 업종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복지 혜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 브랜드 중에 타겟 있잖아요. 타겟 알아요 혹시? 몰라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홈플러스?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학비 지원을 100%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하고 심지어 정직원뿐만이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들까지 학비를 대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채용할 때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죠. 채용 장려금도 내걸고 직원 소개비로 수백 달러를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늘고 있고요. 애초에 뽑을 때 학력이나 경력을 아예 따지지 않거나 면접 과정도 최소화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한다고만 하면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려가는 수준인 거죠. 뭐 이렇게 근로 여건이 좋아지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이제 돌아오는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급여가 올랐으면 물가가 오르겠죠. 당연하죠. 네. 기업들이 이렇게 올린 인건비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거. 그래서 물가가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가는 뭐 저희가 주제로 한번 다뤄도 될 만큼 여러 방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3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경기 부양이 되면서 물가도 같이 오르면은 자연스럽고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겠지만 올해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6%대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경기 불황 속에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최악의 사태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계속 물가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미 전에 없는 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서 죽겠는데 구인난이라고 하니까 팔자도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짚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연말 연초 시즌이 지나면서 유통량이 안정을 되찾고 일하지 않고 저축액으로 살고 있는 구직 거부 인구들도 결국에는 다시 취업 전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찾아오면 이런 사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고 특히 코로나 치료제 보급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걸로 보이는 내년 중반쯤 되면 구인난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오늘 준비한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도 약간 이런 구인난 얘기 한번 들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대한민국에서 구인난이다라는 얘기를 글쎄요. 제가 뉴스를 보기 시작한 성인 이후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소기업에서 이제 뭔가 사람을 뽑기 힘들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한국 전체가 구인난이다. 막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도 약간 이런 게 한번 있으면 지금은 약간 구직자가 너무 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역전되는 날이 한 번쯤은 와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이기적인가? 국가경제 말아먹고 뭔가 이런 약간 느낌이긴 한데 한 10년 후쯤이면 우리나라도 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해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